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수요일 굿모닝 일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자, 2020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상반기 성적 어떠셨습니까? 자, 좋았던 점, 또 안 좋았던 점, 실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돌이켜 보시고 하반기에 더 효과적으로 기분 좋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데일리 TV가 항상 같이 갈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미중 갈등 이슈에도 경제지표 개선 또 추가 부양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2분기 상승률이 20~30%에 달하는 아주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2분기를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공포 속에서 이뤄낸 성적이기에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간밤 마감된 글로벌 증시 상황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장 초반 파월 연준 의장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의 미국 하원 증언을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다가 3대 주요 지수 모두 장 막판 상승폭을 크게 확대하면서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5%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25,812.8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1.87% 오르면서 다시 1058.77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5%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종가는 3,100.29포인트로 형성을 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2분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간밤 파월 의장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미국 하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는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파월 의장은 매우 불확실하다며 바이러스 억제의 성공 여부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무누신 장관이 7월 말까지 추가 재정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다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됐는데요. 전달 85.9에서 6월 98.1로 상승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인 91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기대지수 역시 지난달 97.6에서 106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경제활동 재개와 신규 실업자 감소가 소비심리 개선을 이끌었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앞서 발표된 중국의 6월 제조 PMI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증시 상승 동력이 되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달리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앞서 발표된 중국의 제조 PMI 등 경제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을 주시하면서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영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0.9%의 낙폭으로 6,169.7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독일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0.64% 상승하면서 12,310.93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프랑스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0.19% 낙폭을 기록하면서 4,935.99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어제 기준 유럽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총 155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중부 도시 레스터에서 다시 통제 조치가 도입이 됐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오늘부터 한국 등 14국에 대해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품 시장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한 반면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은 크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재확산이 가시화되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WTI는 1.1% 내리면서 39.27달러의 장을 마감했고요. 반면 금값은 온스당 1,800달러를 돌파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약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은 저가 매수 물량이 나오면서 4.4원 상승해 다시 1,200원 선을 위로 올라서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금값이 벌써 온스당 1,8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6월의 마지막 날을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하면서 2분기 성적이 아주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뉴욕 증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속에서도 양호한 경제 지표와 또 경제 수장들의 긍정적인 발언 등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3대 지수는 모두 1%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로써 3대 지수는 2분기에만 약 20에서 30%가량이 오르면서 20여 년 만에 최대 분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33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나스닥은 2분기에만 무려 30%가량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시장은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와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의 의회 발언 등을 주목했는데요. 먼저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8.1로 전달보다도 크게 올랐고 시장 전망치 역시 크게 웃돌면서 낙관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두 경제 수장들의 의회 연설이 지수 상승을 크게 지지했습니다. 먼저 파월 연준 의장은 코로나 여파로 경제 전망은 불투명해졌고 어떻게 바이러스를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회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고요. 문우신 장관은 재무부와 연준은 11가지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의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7월 말까지 더 많은 경기 부양 자금이 승인될 거라고 덧붙이면서 강력한 부양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발언에 주가는 뛰어 올랐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세는 여전히 미국 시장에 큰 부담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14일간 미국 내 35개 주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또 플로리다가 그 중심에 서 있는데요. 그나마 플로리다의 전날 확진자 증가율이 4.2%로 최근 7일 평균인 5.6%보다는 살짝 줄었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날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에너지주가 2.2%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기술주가 1.9% 올라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헬스와 금융, 또 내구 소비재, 부동산 등도 일제히 1.5% 이상씩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앨런 머스크 CEO가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에서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 같다는 어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 전날 5%가량 오른 데 이어서 이날도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로써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2천억 달러로 토요타를 제치고 다시 전 세계 1위로 올라섰고요. 또한 스포츠웨어 업체인 룰루레몬이 홈 피트니스 스타트업인 미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6%가량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흑인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1.7% 올랐고요. 식료품 업체인 코나그라 브랜드는 팬데믹 기간 중에 가정 내 식품 수요가 많아지면서 분기 실적 호조로 4.4% 올랐습니다. 반면 제약회사 이노비오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 중에서 주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점이 밝혀지면서 15%가량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에너지주와 기술주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자, 우리는 또 오늘 우리 장에 집중해야죠. 오늘 장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안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눈에 띄는 글로벌 이슈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자, 우선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불만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좀 불확실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이 자치 홍콩에 대한 베이징이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국가안보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도 홍콩에 부여되어 있던 무역에 대한 특별 지위를 철회를 하는 그런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면에서 중국의 지금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숫자가 나왔고요. 50.9 이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또한 비제조업 지수도 한 달 전에 53.6에서
54.4로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는 회복하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제롬 파웰 연준 의장과 스티븐 누미신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경제 반등을 당연하게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계속적으로 펴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엄청난 유동성이 부여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재정 확대 정책들이 만들어진다면 시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으나 결국은 경기가 회복할 것이다 라는 데 기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영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출을 크게 늘리는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정책을 부양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좀 경제 재개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 부양 정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부양 정책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간의 갈등 이슈가 있고 또 미국 경제가 언제 반등할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큰 그런 시장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자, 어제 장이 제법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약간 불안한 모습입니다. 상승폭 자체를 조금 많이 감소시키면서 끝났는데요. 결국은 이 미 연준이나 또 이 기업 신용기구에서 어떤 식으로 회사채 매입을 시작하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부여가 되는지,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 자체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요. 지금 중국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서 또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마이너스이기는 하겠지만 그 상대적인 규모 자체가 전 세계적인 부분보다는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폭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충분히 가시화될 수 있고요. 상대적인 매력도가 가시화되고 밸류에이션 상에서 싸다고 느껴진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추세도 잠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고무적인 부분은 어저께 기관이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동성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또 우리나라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 중에서 소비가 굉장히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고 수출이 아직 미약한데 수출이 어느 정도로 회복하는지를 지켜보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장도 경제 지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짚어보고요. 또 오늘의 핵심 공략주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자, 수요일은 이데일리 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섹터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맵 오현진 전문가가 찍은 상승 기대 섹터 자율주행차 관련주입니다. 자, 기술 투자 본격화라는 한 줄 논평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자율주행차 네네. 관련해서 이번 달에도 모멘텀이 있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성장주를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 내에서 계속해서 종목을 찾으시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이제 저성장 고착화로 들어가면서 가치주는 많아졌는데 성장주는 적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최근에도 시장이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시면 대부분 성장 섹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성장 섹터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주였는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가 최근 들어서 약간 꺾이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후속으로 움직인 게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였습니다. 근데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도 지금은 매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급등을 했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순환매가 들어오는 성장 섹터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자율주행차로 이제는 이 수급의 매기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최근에 12억 달러를 투자해서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죽스는 구글 웨이모 그리고 GM 크루즈와 함께 미국의 3대 자율주행 기업 중에 하나로 뽑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기본적으로 이제 배송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송 부분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커지고 있고요. 테슬라를 능가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이 자율주행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주를 봐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볼보는 그 구글과 함께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0단계는 자율기술이 하나도 없는 단계겠죠. 우리가 흔히 운전하는 자동차고 5단계는 완전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수준의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레벨 4단계, 4단계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혼자서 운행하는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3단계 정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작이 별로 없어도 웬만한 신호라든지 차선 유지, 목적지까지 스스로 운행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가능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율주행차가 당장 이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기대감을 선반영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자율주행차가 움직일 여건 정도는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질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 이 자율주행이 레벨 3까지 올라왔다는 거, 이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피해야 할 섹터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현진 전문가가 찝은 피해야 할 섹터는 여행주입니다. 역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때문이라고 짚어주셨군요.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업종이 역시 여행 업계일 것이고, 네네. 재확산 우려가 이어지면서 역시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오늘부터 19일까지 국내 여행 주간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레일패스라든지 이런 그 기차 상품들이 많이 팔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행 수요가 반짝 성장하는 것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 2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거리두기로 언제든 국내에도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에는 단계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3단계로 나눴습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강력한 거리두기로 다시 환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행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항공사는 사실 국제선 노선 운항을 일부 재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가 지난달부터 그 해외 노선 5개 정도 운항을 재개한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뭐 이용률이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 항공사,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아직까지는 그 해외 노선을 크게 부활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하반기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전 세계에서 179개국이 코로나 관련된 입국 금지 아니면 검역 조치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글로벌적으로 1,000만 명이 넘어서고
수도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국 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국가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외여행 수요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는 거고요. 코로나를 이제 제끼고 생각을 해봐도 지금 여행주는 그 모멘텀이 많이 좀 부족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최근 들어서 자유여행 수요가 좀 증가했고 패키지 여행 수요가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이라는 것은 여행사가 짜놓은 플랜대로 이동하는 거죠. 여행사가 원하는 곳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다음에 여행을 하고 그런데 뭐 상품 강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패키지 여행에 대한 그 환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여행 내가 스스로 짜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사를 이용해서 자유여행을 하게 되면 뭐 왕복 교통이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부분을 빼고는 다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행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투어의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를 한번 보면 올해 같은 경우 1,500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청난 어닝 쇼크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다른 여행주의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여행사들의 실적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더 큰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주는 실적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2분기 실적 쇼크가 확인된 이후에 3분기에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발생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언제 개선될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 여전히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터파크 투어 같은 경우 지금 자유여행 매출 비중이 8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여행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마진 악화에 대한 요인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여행주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순매도, 어제까지도 순매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아직은 저가 매수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7월이고 사실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즌에서 보통 이제 우리 직장인들은 너 휴가 어디 가냐 이렇게 막 서로 물어보면서 나는 어디 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기간인데 사실은 지금은 뭐 해외는 거의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여행사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투어의 올해 실적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1,500억 적자를 지금 예상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현진 전문가께서 선택한 오늘의 공략 종목 들어보고 싶은데요. 뭡니까? 네, 그래서 앞서 제가 관심 업종에 둔 자율주행차 관련주 내에서 종목을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MC넥스입니다. 네. MC넥스는 이제 국내 카메라 모듈 업체고요. 순위로 따지면 국내 1위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 사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그 카메라 모듈이 뭐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좀 카메라가 좀 덜 팔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 실적은 부진하겠지만 3분기부터는 그래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차에 공급하는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이 2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는 스마트폰보다는 당연히 많은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고 더 비싼 카메라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충분히 호재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또 MC넥스는 자체적으로 다중 차선 인식과 보행자 그리고 이륜차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매출의 대부분은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역시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의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5,500만 대로 전망됩니다. 기존에 5,000만 대 전망에서 5,500만 대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5월 달 그리고 6월 달까지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글로벌 판매량에서 화웨이에 밀리면서 1위를 내주기도 했지만 최근에 1위를 다시 탈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부진했었던 스마트폰 관련주들, 카메라 공급 관련주까지도 같이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플래그십 라인 매출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MCNX가 그 고가 카메라 모듈을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멀티 카메라 도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카메라가 최소 3개, 많게는 6개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고화소 카메라가 많이 적용이 되는 추세죠. 그럴수록 스마트폰 대당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 개수는 증가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MCNX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 업체들 이제는 이제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을 좀 가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충분히 많이 밀린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만 원대 초반까지 이제 주가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완만하게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자율주행차 출시가 이달부터 국내에서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반복해서 기사로 송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자율주행차가 무조건 출시는 돼요. 그래서 그런 만큼 MCNX에 대한 그 자율주행 관련주 관심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5,000원 정도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전 고점이 되는 가격입니다. 현주가 수준에서 15에서 2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35,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9,000원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있었던 저점이자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9,000원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이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이번 달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 판매가 허용되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행주는 아직은 좀 포트폴리오에 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카메라 모듈 개발업체 MCNX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맵 오현진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신용거래 융자 잔고의 의미와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행보와 관련된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기소 권고를 받고 난 뒤 어제 첫 번째 현장 경영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6월에만 네 번째 사업 전략 점검이었는데요. 어제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자회사인 세메스 천안 사업장을 찾아서 불확실성의 끝을 알 수 없다,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하면서 중장기 사업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소재, 부품, 장비, 이 소부장 분야를 육성해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은 지난 26일 K칩시대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현장 경영도 이러한 K칩시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삼성의 반도체 관련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울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이웅렬 전 코오롱 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어제 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뒤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이핵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대해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요.
이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주 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이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코오롱 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4달 전에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아직까지 코오롱의 지분 51.65%와 코오롱 티슈진의 지분 17.8%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보사는 미국에서 다시 임상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C 삼립이 쿠팡과 손잡고 온라인 사업을 강화합니다. 온라인 전용 브랜드 얌을 론칭했다는 소식인데요. SPC 삼립은 최근 온라인 식품 배송 시장의 성장과 또 브런치 문화 확산 등 서구화되어 가고 있는 식문화에 따라서 간편식 제품을 개발하고 쿠팡과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온라인 식품 부서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으로 온라인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최근 이 간편식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간편식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쿠팡의 신선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 로켓 프레시를 활용해서 새벽 배송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 간편식과 이커머스의 만남이 주가의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되어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지온이 미국 FDA에 단심실증 환자 치료제인 유데나필의 신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지온은 국내 개발 신약 물질인 유데나필을 선천적 심장 기형으로 인해 폰탄 수술을 받은 12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로서 승인을 요청했다라고 어제 설명을 했는데요. 메지온은 작년 11월 미국 심장학회에서 유데나필의 임상 3상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회사 측은 소아의 희귀의약품 특성상 신속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고요. 올 3분기 내로 심사 여부를 통보받고 내년 상반기에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 매출이 크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메지온의 오늘장 주가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와 함께 사상 최대 수준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와 투자 유의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주식 가자! 동학개미 빚투자 사상 최대라는 제목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2조 6,62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시가 오르자 빚을 내서라도 주식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가가 기업이나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서 과도하게 오른 면이 있는 만큼 빚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라는 내용이군요. 자,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시사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0.7% 정도 오르면서 2,100선을 하루 만에 회복했는데 일단은 현재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하려고 빚을 많이 내고 있군요. 그럼요. 이게 지금 주식 투자 열풍이 상당한데요. 주식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데요. 자기가 사고 싶은 주식 가치의 일정 부분, 예를 들어 한 40% 정도 증거금으로 내면 이제 주식을 담보로 이제 빌려주는데 이걸 이제 신용거래 융자라고 합니다. 이 신용거래 융자 잔고를 보니까 이제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12조 6,62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금융투자협회가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게 1998년 7월부터인데 그 이후로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잔고 자체도 기록적이지만 이제 이
이 늘어나는 속도도 엄청 빠른 건데요. 지난 3월 말 신용거래 융자가 6조 4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게 지금 3개월 만에 이제 2배 정도로 불어난 겁니다. 이전 최대 기록을 보니까 2018년 6월 12일 기록했던 12조 6,480억 원인데 이때는 2016년에 2016년 3월에 6조 4,800억 원대에서 12조 원까지 가는데 한 2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3개월 만에 확 늘어난 겁니다. 이 최장 기록도 다시 세웠는데요. 지난달 15일까지 무려 이제 54거래일 연속 증가세를 이제 보이면서 최장 기록을 이제 세우나 했는데 사실은 이제 2007년에 69거래일 연속 이제 증가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사상 최장 기록을 깨우지는 못했지만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54거래일 연속이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3개월 만에 2배 수준으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늘어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최근에 얼마나 이 많은 분들이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빌린 돈에도 이자가 붙죠? 보통 얼마나 붙습니까? 뭐 돈 빌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빌리는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K증권사 예를 들어보면 이제 7일까지는 7.5%고요. 15일까지는 8.5%, 90일까지는 9%고 그 이상이면 이제 9.5% 정도인데요. 이제 대략 한 2달 정도 빌렸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보면 이제 보통 증권사들 다른 증권사들 보면 이제 8%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 조금 낮은 데를 보면 한 6% 정도인데요. 이걸 이제 은행 신용대출 금리랑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은행에서 우리 신용대출 받으면 신용등급이 이제 쭉 뭐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 등급 한 5, 6등급 정도를 보면 금리가 한 대충 4, 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 금리보다는 아까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가 금리가 이제 은행의 신용대출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인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은행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준, 한 7에서 9% 정도의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한다. 뭐 그 이자를 감당하더라도 증시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어제 코스피 지수 종가가 이제 2,108선이었잖아요.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던 3월 달에 이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대충 한 45% 정도 오른 셈인데 이 코스피가 1,400선까지 밀리니까 이제 개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싸다. 이런 정도면 들어가도 되겠다.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 증권사에서 빌려주니까 증권사에서 빌려서 주식 사고 이런 겁니다. 근데 뭐 지금 많이 올랐지만 뭐 여전히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할 자산을 놓고 보면 크게 부동산, 주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종잣돈이 커야 되고 시드머니라고 하죠. 이게 뭐 억대 이상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최근에 너무 정부가 규제를 많이 내놓는 바람에 뭐 대출도 많이 막혀 있고 이제 사면 뭐 종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양도세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많아졌는데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이래저래 돈을 풀면서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의 힘만으로도 주가는 더 오르겠다 이렇게 판단한 개미들이 주식 이제 돈 빌려서 주식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빚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잘 쓰면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고, 뭐 레버리지, 지렛대. 그렇죠. 그러니까 지렛대의 힘을 이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적은 힘을 들여서라도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잘만 쓰면 좋은 건데, 다만 이렇게 빚 투자가 많으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마냥 오르기만 하면 모두 해피하죠. 근데 네. 증시가 그렇지가 않은 데다가 지금 증시가 뭐 사상 누각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요.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성 같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현재 펀더멘탈과 상당히 괴리가 이제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일단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 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이제 기업 실적 전망도 좀 안 좋습니다. 어제 5월 산업 활동 동향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산업 생산 자체가 5개월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 가동률은 1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설비 투자도 감소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산, 투자 이런 게 다 안 좋은 상태인데요. 여기에 이제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주는 경기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5월 달에 이제 96.5를 기록했는데 1999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때가 외환위기였는데 무려 21년 4개월 내 최저치라는 기록을 세운 겁니다.
기업 실적 전망도 이제 좋을 리가 없는데 증권사들 이제 실적 전망을 낸 상장사들 263곳의 2분기 영업이익을 이제 보니까 대략 한 26조 2천억 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20% 가량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많이 올라서 지금 이제 기업 대비 주가 수익, 그러니까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죠.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PER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게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12배 정도 되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한국 증시 PER이 최고를 기록했던 게 2008년이었는데요. 그때가 13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 주가 수익 비율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인 거죠. 그만큼 이제 한국 증시가 비싸졌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증시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신용거래 융자가 12조 원을 넘었던 2018년에도 보면 그해 6월에 이제 2,300선이었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그해 말에 2,000선 초반으로 떨어졌고요. 또 개인이 투자 많이 하는 코스닥도 그해 6월에는 870선이었는데 연말에 이제 660선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자, 세계 각국의 부양책, 또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시장 지원 정책들을 동원하고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믿음, 그리고 뭐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과는 무관하게 좀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좀 조정 가능성은 우리 투자자들이 좀 항상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빚내서 어떤 주식을 샀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많이 쌓여있는 종목일수록 이제 증시가 하락하거나 조정을 보일 때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신용거래 융자라는 게 만기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만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식을 팔아서 갚아야 될 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 매도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거기다 특히 이제 반대 매매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반대 매매라는 거는 주가가 떨어져서 이제 담보가치 이하로 이제 주식이 떨어지면 주식 매입 자금을 빌려준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대출을 회수하는 걸 말합니다. 네. 그 기준은 이제 뭐 담보가치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파냐 이 기준은 이제 종목별로 혹은 이제 증권사마다 이제 차이가 있긴 한데요. 신용융자 받을 때 이제 결제 대금의 일부를 증거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제 주식에 따라서 주식 가치가 증거금의 뭐 한 140에서 170%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증권사가 반대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뭐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여윳돈으로 주식을 사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버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주식이 올라가면 이제 그때 팔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 부동산에서 이제 맞습니다. 떨어질 때 경매에 네, 넘어가는 맞습니다. 약간 똑같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잠깐 자발적으로 자기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이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대 매매가 되면 이제 뭐 강제로 파는 거니까 깡통제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대규모 반대 매매가 나오면 그 매물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른 신용거래 융자를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의 담보가치가 또 떨어지니까 네. 또 반대 매매가 나오고 이러면서 아. 이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악순환이 벌어지겠군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용잔고가 많은 종목들 그리고 신용잔고 비율이 많은 종목들이 뭔지를 보고 이제 투자할 때 유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네. 코스피 지수가 이제 1,400선까지 떨어졌던 지난 3월 23일부터 어제까지 이제 신용잔고가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을 좀 이제 리스트업을 해봤는데 예. 코스피에서는 SK, 셀트리온, 부강약품,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잔고가 많이 늘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HLB,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었는데 뭐 개인 투자자들 바이오즈 많이 투자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늘어난 종목들을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 신용잔고 비율이라는 거는 전체 상장 주식수 중에서 신용으로 산 주식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나 이런 데는 조금만 이제 그러니까 신용으로 사도 이제 잔고 확 늘어나니까 절대 금액 말고 비율로 볼 필요도 있는데요. 네. 이제 ETF를 제외하고 보면 코스피에서는 이제 모나미나 SK 케미컬 우선주, 한솔 로지스틱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용 잔고 비율이 10%가 넘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이텍, 미코, RF텍, 오션브리지, 서린바이오 이런 것들이 한 11에서 12%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 투자할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현재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상당히 빠른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늘어났다.
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투자 종목을 고르실 때 해당 종목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종목일수록, 그 비율이 높은 종목일수록 하락 장세에서 방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 이번 시간에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가 경제 채널 가운데 가장 빨리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모닝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 객장의 시선입니다. 자,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의 상승, 하락을 전망해보고 그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는 상승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 또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유로 꼽아주셨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역시 상승 전망입니다. 대형 IT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은 역시 상승 전망해 주셨네요. 주도주 섹터 내 순환매가 예상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PB도 역시 상승 전망입니다. 수소 관련주를 주목하라라는 네 분이 이제 상승 전망해 주셨고,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추장훈 과장께서는 보합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인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 전망을 해주셨는데 주도주 섹터 내 순환매를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지금 지속적인 유동성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7월 달에도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4,100조 원의 지금 추가적인 부양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코로나 사망자 수의 증가수는 제한적이고 확진자 수만 일부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포심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지속적인 유동성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 지원으로 인해서 달러는 약세로 가게 되고, 그런 달러 약세 현상은 위험자산 선호로 가게 되면서 증시가 지속해서 랠리를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낮아진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미국에서 집계됐던 소비자 신뢰지수가 85에서 98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존 예상치였던 91을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대한 지속적인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군요.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그래서 상승이 전망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공략할 만한 sek터 또는 종목을 좀 골라주시죠. 계속 지난달부터 시장은 주도주 내에서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일부 5G 섹터까지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일 미국장에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업종들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고, 특히나 이제 그 이외에도 2차 전지 관련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2분기 때 흑자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확고해지면서 추가적인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7%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주도주 내에서도 오늘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특히나 이제 기관 수익률 제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수익률을 제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종목이 슬림화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반도체나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주도주와 비주도주로 나뉘면서 종목별로 수익률 편차가 제법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오히려 더 그러한 종목들, 기업들이 수익률이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주도주 섹터 내에서도 종목을 조금 더 선별해서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시장을 전망해보는 객장의 시선 시간이었는데요. 전문가 5명 가운데 4분이 상승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장, 우리 장 조금 기분 좋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 오늘 투자 전략, 비메모리 반도체주나 또 2차 전지 관련주, 또 바이오주, 5G주, 또 자율주행 관련주, 또 수소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잠시 후 굿모닝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분산 투자, 장기 투자 명심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